생각해보세요. 너나 해. 광활한 역사의 거리를 비추며 시작된다. 화면은 영화처럼 깔끔하지 않고 어둡고 조악한 아마추어 홈비디오 같다. 광활하기보다는 다큐멘터리 같은 냄새가 난다. 화면 아래쪽에 문구가 나타난다. 거대 담배 기업의 본사 앞. 빌딩 앞에서 18대의 선수레가 멈춰서자 어딘가 10대들의 무리가 뛰쳐나온다. 10대들을 시체형 재료라고 적혀있는 길고 허연 부대를 선수레에서 내려서 건물 끝에서부터 하나씩 쌓아올리기 시작한다. 점점 더 높고 커다란 쌓여만 가는 시체더미. 마침내 건물 앞에는 수백 개의 시체 부대로 이루어진 산이 우뚝 솟는다. 그러자 10명 중에 한 명이 메가폰을 잡고 건물을 향해서 소리친다. 담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지 아나요? 흡연으로 있는 사망자는 하루에 평균 1,800명. 이는 10대들이 담배 회사 앞에 쌓은 시체들의 수와 일치한다. 이 광고는 진실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광고 시리즈 중에 하나다. 진실 캠페인은 1998년 46개의 조의 법무관들과 미국의 주요 담배 기업들이 맞서 싸운 소송사건 이후에 설립된 미국 유산재단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진실 광고를 보고 나면 치밀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진다. 광고가 방영된 후에 필립 모리스는 이 캠페인을 중단시키기 위해 거대 담배 기업의 특별 반비방 조항을 발표했다. 담배 회사들은 이 문항을 몇몇 담배 소송의 합의문에 첨가했고, 이로써 회사들은 합의금의 일부가 반흡연 광고에 사용되는 데 대해서 약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진실 캠페인이 미국 유산재단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립 모리스의 청소년 흡연 예방 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전무이사 캐롤린 레위의 말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 광고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반흡연 광고가 방송가에 등장했다. 필립 모리스가 자사에 만든 흡연 반대 광고를 내보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필립 모리스가 광고에 내세운 슬로건을 봐라. 생각해보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활용한 이 두 개의 광고 캠페인은 거의 동시에 방송되었다. 아이디어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접전이 시작된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승자와 패자는 확인했다. 지금 생각나는 반흡연 광고를 말해보라는 물음에 진실 광고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22%. 생각해보세요. 광고는 겨우 3%였다. 특히 놀라운 점은 아이들에게 두 광고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자 70% 여성이 두 광고를 모두 시청했음을 기억해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들은 텔레비전 두 광고를 모두 봤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끈끈하게 달라붙었다는 의미다. 진실 광고에는 쉽게 기억하도록 돕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억은 겨우 첫걸음뿐이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행동은 어떨까? 내년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실 광고를 본 아이들은 피우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66%, 생각해보세요. 광고를 본 10대들은 피우고 싶다는 대답이 36%더 많았다. 저런 불쌍한 담배 회사 간부들, 두 캠페인의 차이점을 확인해 주는 것은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다. 한 연구는 진실 캠페인이 시작된 플로리다와 다른 지역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비교했다. 광고 캠페인이 시작된 지 2년 후에 플로리다 고교생의 흡연율이 18% 감소했고 중학생의 흡연율은 자그마치 40% 감소했다. 자, 다시 한번 살피자. 여기 일어난 일은 앞서 어린이 보호재단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생각해 보세요. 피우지 마세요. 광고는 무엇에 관한 광고인가? 그렇다. 생각에 관한 광고다. 그것은 분석 모자다. 분석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이 로키아에게 얼마를 끼고 있는지 기억나는가? 진실 캠페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것은 반권위적인 분노, 10대 아이들에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감정을 부추기는 광고다. 한때 10대들은 사회의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진실 캠페인이 거기에 담배 기업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생생하게 묘사한 덕분에 이제 10대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음으로써 권위에 대항한다. 진실 캠페인의 목적은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바로 저항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많은 10대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행동에 옮기게 만들었다. 비록 진실 캠페인에서 말하는 행동이란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제3급 표현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이제껏 우리의 감정 이야기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연민, 로키아나, 분노, 진실 캠페인 같은 인간 본연의 복잡한 감정이라 그래 이런 소리를 할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이 장에서 던질 진짜 질문은 훨씬 간단하고 원론적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극별히 여기도록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감정을 끌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수많은 메시지가 일명의타기 즉 자기 존재하는 감정에 다른 감정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한 영화 리뷰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라시오명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영화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라시오명은 일본의 명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0년 작 고전 영화다. 이 영화는 4명의 서로 다른 인물들이 동일한 사건, 살인과 강간을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형식으로 그려진다. 인물들의 이야기는 플래시백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서로 모순적이다. 심지어 영화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영화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 여부, 아니 적어도 그것을 발견할 우리의 능력에 의문을 던진다. 따라서 위의 인용한 평론가는 라시망의 상대적인 진실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비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상대성 이론은 물리적인 법칙은 모든 기준계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측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다. 그렇다면 평론가는 어째서 라시망을 상대성 원리와 연결지은 것일까? 아인슈타인의 권위에 기려서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시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영화적으로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보다 이 비유법은 경탄을 자아내기 위한 것 같다. 라시망을 보는 행위가 이는 뭔가 심오하고 경탄할 만한 경험이라고 슬며시 암시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감정의 연합을 위해서 즉 영화의 감성의 반향, 심오함과 경외함이라는 아우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상대성 원리를 빌려온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리뷰는 수천 수만 개의 예시 가운데서 하나에 불과하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상대성에 따라서 메시지 팔레트에 담긴 하나의 색깔이다. 팔레트. 1929년 아인슈타인은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철학자들은 마치 인형을 가지고 노는 어린 아이들처럼 단어를 가지고 논다. 나는 삶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애석하지만은 이제 상대성의 반향을 자극하려는 사람들은 상대성을 이해하려는 이들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특정 단어의 연합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단어의 힘과 그 기저에 놓인 개념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캔버스를 연두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면 형광연두색이라 해도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현상과 마찬가지다. 스탠퍼드와 예일 대학에서 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과정, 즉 개념이나 단어를 활용한 감정연합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특성 중의 하나다. 사람들은 강력한 감정적인 충격을 주는 메시지나 개념을 과용하는 역경향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향에 의미의 확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번에는 조금 덜 과학적인 예를 들어보자. 예전부터 독특한 유니크라는 단어는 주로 진기하고 유일무이한 것을 가르친 데 쓰였다. 독특한 것은 곧 특별하다. 연구진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판매 부수가 많은 신문 50종을 검토했다. 그 기간에 뭔가로 독특하다고 묘사한 기사의 비율은 73%. 독특함. 어떤 회의론자들은 생각하는 로봇 진동청소기나 페리스 힐튼을 내세워서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겠다. 이봐요. 요즘 세상에는 특이한 게 무지막지하게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독특한 이론은 유니크 단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한 같은 기간에 유사한 의미는 흔치 않은 이라는 단어의 빈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1985년만 해도 기자들은 독특한에 비해서 흔치 않은을 2배 이상 자주 사용했지만 2005년에 이르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등장한다. 독특한 것들은 분명 흔치 않은 것들의 하위 집합에 속한다.
독특한 유일무이한 것은 당신이 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독특한 것들이 무지막지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흔치 않은 것들 역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흔치 않은 것들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독특한 것의 증가가 의미 확장에 해당하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예전에 우리가 흔치 않다고 묘사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독특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대체 상대성과 독특하다에 어디에 감정이 들어있다는 건가? 결론부터 얘기하자. 사람들의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이미 각별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연합 전술을 활용한다. 상대성과 독특하다는 연합을 이용하면 물감을 남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연합 또한 지나치게 남용이 되면 그 가치는 희석이 될 것이다. 죽인다, 끝장이다, 그러다, 짱이다 등 한때 유행했던 최상급 표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희미해진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과 연합을 맺기 때문이다. 당신 아버지가 짱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 단어의 힘은 사라진다. 경제학 교수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단어를 자기가 쓰는 단어 중에 당장 지워버릴 것이다. 연합전술은 일종의 군비 경쟁이다. 누군가가 미사일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2개를 제작한다. 만일 독특하다면 울트라 슈퍼 독특을 해야 한다. 이런 감정 연합 군비 경쟁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려는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준다. 앞으로 목격하겠지만 이러한 군비 경쟁은 필연적으로 스포츠 정신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